한밤중 고요한 교회의 주택가에 내려앉은 정막을 깨는 것은 풀벌레 소리와 이따금씩 지나가는 바람 소리뿐입니다. 모두가 깊은 잠에 빠진 시간, 한 가정집 거실의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눈이 형형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단호한 의지가 느껴지는 그 눈의 주인은 바로 진돗개 마루였습니다. 마루는 갓 태어난 아기. 하윤이가 자고 있는 방 문 앞에 꼼짝 않고 앉아 마치 충성스러운 기사처럼 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녀석의 쫑긋선 두 귀는 집안의 미세한 소리 하나 놓치지 않으려는 듯 쉴 새 없이 움직였고, 코는 보이지 않는 위협의 냄새라도 맡으려는 듯 연신 킁킁거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동물의 충성심을 넘어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위험을 감지하고 가족을 지키려 했던 한 영웅적인 개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가장 안전해야 할 보금자리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의 진실, 그리고 그 진실 뒤에 숨겨진 한 여인의 가슴 아픈 사연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믿음과 불신, 사랑과 집착의 경계에 대해 고뇌하게 될 것이며, 이웃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섬뜩한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 못하는 짐승의 위대한 사랑이 어떻게 한 가족을 구원했는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편안히 앉으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 주세요. 제 채널은 유산을 따라서입니다. 이제 조심스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한적한 전원주택 단지, 민준과 수진 부부는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딸, 하윤이와 함께 꿈에 그리던 행복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집, 따스한 햇살이 가득한 거실, 그리고 그들 곁을 늘 지키는 늠름한 진돗개 마루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그림 같았습니다. 마루는 수진이 결혼 전부터 키워온 반려견으로 부부에게는 아들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영리하고 충성심 강한 마루는 새로운 가족 구성원인 하윤이를 본 순간부터 마치 자신의 동생을 맞이한 것처럼 굴었습니다. 하윤이가 울면 제일 먼저 달려가 낑낑거리며 부부를 불렀고, 수진이 하윤이에게 젖을 물릴 때면 그 옆에 얌전히 엎드려 모녀를 지켜보곤 했습니다. 민준과 수진은 그런 마루가 대견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마루 덕분에 초보 부모의 고된 육아는 한결 수월하게 느껴졌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에 처음으로 작은 균열이 생긴 것은 하윤이가 태어난 지 100일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부부는 그날 처음으로 하윤이를 아기 방에 혼자 재우기로 했습니다. 이제 수면 교육을 시작할 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정성껏 꾸민 아기 방, 침대에 하윤이를 눕히고 자장가를 불러주며 아이가 잠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윤이가 새근새근 숨소리를 내며 잠들자 부부는 조심스럽게 방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늘 그들 곁에 있던 마루가 따라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루는 아기 침대 옆에 꼼짝 않고 앉아 잠든 하윤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루야, 이제 그만 나와. 하윤이 자야지. 수진이 다정하게 불렀지만 마루는 고개만 한번 돌려 수진을 쳐다볼 뿐 일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마루의 목줄을 잡고 부드럽게 끌어당겼지만 녀석은 버티고 서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아기를 혼자 둘 수 없다고 시위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하윤이 동생이 생겨서 질투하나 봐. 자기가 받던 사랑을 뺏겼다고 생각하는 거지. 민주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의사들이나 반려동물 전문가들이 흔히 하는 말이었습니다. 첫째 아이가 동생을 질투하듯 반려견도 아기가 태어나면 비슷한 스트레스를 겪는다는 것이죠. 진돗개는 특히 한 주인에 대한 충성심과 애정이 각별하기로 유명합니다. 한국의 진돗개는 한번 주인을 정하면 평생 그 주인만을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특성 때문에
때로는 고집스러워 보일 정도로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부부는 마루의 행동을 그런 진돗개의 특성과 아기에 대한 질투심이 결합된 행동으로 이해했습니다. 결국 부부는 마루를 억지로 끌어내다시피 해서 아기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러자 마루는 문 앞에 드러누워 낑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지도록 마루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안쓰러우면서도 이것 또한 마루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날 밤 잠결에 뒤척이던 수지는 거실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소리라기보다는 아주 낮은 진동에 가까운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진이 본 것은 아기 방문 앞에 여전히 웅크리고 앉아있는 마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마루는 문을 보며 낑낑거리는 것이 아니라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아주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으르렁거림은 분노나 공격성이 아닌 마치 깊은 불안감과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수지는 마루의 시선이 향하는 곳을 따라갔습니다. 녀석은 문틈 사이 어두운 방 안쪽을 향해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수지는 베이비 모니터를 확인해야겠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침실로 돌아와 협탁 위에 놓인 모니터 화면을 켠 순간 그녀는 숨을 멈췄습니다. 화면 속에는 아기 침대와 곤히 잠든 하윤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열린 방문 틈새로 보이는 마루의 실루엣이 있었습니다. 녀석은 잠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보초를 서는 군인처럼 미동도 없이 앉아 어둠 속에 아기 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녀석의 두 귀는 무언가 들리지 않는 소리라도 듣는 것처럼 쫑긋 세워져 있었습니다. 대체 마루는 무엇을 듣고 있는 것일까요? 다음 날 아침, 수지는 밤사이 있었던 일을 남편 민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마루가 단순한 낑낑거림을 넘어 마치 무언가를 경계하듯 낮게 으르렁거렸다는 이야기까지. 하지만 민준의 반응은 여전히 시큰둥했습니다. 그는 밤새 잠을 설친 아내가 예민해진 탓이라며 웃어 넘겼습니다. 강아지들이 가끔 그러는 거 몰라. 우리 귀에는 안 들리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잖아. 너무 걱정 마. 민준의 말은 타당했습니다. 실제로 개의 청력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뛰어납니다.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청주파수 범위가 약 22Hz에서 22,000Hz인 반면 개는 최대 45,000Hz, 일부 견종은 그 이상의 고주파수 소리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전자기기의 미세한 소음이나 벽 너머 이웃집의 작은 움직임, 심지어 땅속을 기어가는 벌레 소리까지도 감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민주는 마루가 그런 종류의 소리에 반응했을 것이라 가볍게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속에 피어난 작은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마루의 이상 행동은 더욱 노골적이고 집요해졌습니다. 이제 녀석은 하윤이를 아기 방에 혼자 두려는 시도 자체를 막아섰습니다. 수진이 하윤이를 안고 아기 방으로 들어가려 하면 마루는 앞을 가로막고 서서 나지막이 낑낑거렸습니다. 마치 아기를 저 방에 데려가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억지로 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면 문 밖에서 애처롭게 울부짖거나 앞발로 문을 긁어댔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마루는 하윤이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자기 밥그릇 앞에서 얌전히 기다리던 녀석이 이제는 하윤이가 누워있는 바운서 옆이나 아기 침대 밑에 자리를 잡고는 밥을 가져다 줘야만 겨우 몇 입 먹는 둥, 많은 둥 했습니다. 마치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온 신경이 아기에게 쏠려 있는 듯 보였습니다. 가장 이상한 점은
녀석이 아기 방 창문 밖을 향해 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헛짖음이 거의 없던 마루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아기 방 창가로 달려가 창밖의 정원을 향해 맹렬하게 짖어댔습니다. 창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화로운 정원과 이웃집 담벼락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지나가는 고양이나 새를 보고 짖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마루의 짖음은 무언가를 쫓아내려는 듯한 강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부부의 걱정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민준조차도 마루의 상태가 단순한 질투심 때문만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마루를 데리고 동물병원을 찾았습니다. 혹시 몸이 아파서 예민하게 구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수의사의 진단은 매우 건강함이었습니다. 기본적인 신체 검사부터 혈액 검사까지 마루의 건강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수의사는 부부의 이야기를 듣고는 역시나 아기의 등장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환경 변화에 따른 불안 증세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분리불안이나 서열 문제일 수도 있다며 당분간은 마루에게도 충분한 관심과 애정을 표현해주고 긍정적인 강화를 통해 새로운 가족 구성원에 익숙해지도록 돕는 것이 좋겠다는 원론적인 조언을 건넸습니다. 그날 저녁 부부는 수의사의 조언대로 마루에게 더 많은 애정을 쏟으려 노력했습니다. 민주는 마루가 가장 좋아하는 공놀이를 해주었고 수지는 정성껏 만든 특식을 챙겨주었습니다. 마루는 잠시나마 예전처럼 활기찬 모습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부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시 자신들의 걱정이 기우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하윤이가 잠든 것을 확인한 부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마루는 여느 때처럼 아기 방문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마루는 유난히 더 불안해 보였습니다. 녀석은 방문 앞을 서성이다가 갑자기 부부의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침대 옆 협탁 위에 놓인 베이비 모니터를 향해 아주 낮고 기분 나쁜 소리로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들었던 불안한 으르렁거림과는 차원이 다른 명백한 저기와 경고가 담긴 소리였습니다. 녀석은 창밖을 향해 짖는 것도 아기 방문을 향해 낑낑거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아기 방의 소리와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베이비 모니터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기계 자체에서 혹은 그 기계를 통해 전달되는 무언가에서 끔찍한 위협을 감지하기라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수진과 민주는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스트레스나 질투심으로 치부하기에는 마루의 행동은 너무나도 구체적인 대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저 작은 모니터 화면 너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마루는 대체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듣고 있기에 저토록 공포에 질려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일까요? 베이비 모니터를 향한 마루의 기이한 행동은 부부 사이의 갈등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날 밤 민준과 수지는 마루의 문제를 두고 처음으로 언성을 높여 다퉜습니다. 민준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마루의 행동을 단순한 스트레스 반응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기를 향한 과도한 집착과 소유욕, 그리고 잠재적인 위험성만이 보였습니다. 여보, 이건 정상이 아니야. 걔가 전자기기를 보고 으르렁거리는 게 말이 돼. 저건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집착이야. 이러다 하윤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쩔 거야. 민준의 목소리에는 이제껏 없던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신생아를 둔 아빠로서 그의 걱정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종종 주인의 사랑을 독차지하려 아기를 공격하는 반려견에 대한 끔찍한 사건들이 보도되곤 했습니다. 아무리 마루를 믿는다 해도 만약이라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마루의 존재 자체가 하윤이에게 스트레스이자 잠재적 위협이라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마루를 그렇게밖에 못 봐. 제가 우리랑 함께한 세월이 얼만데. 마루는 절대 하윤이를 해칠 애가 아니야.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해. 수지는 필사적으로 마루를 변호했습니다. 그녀에게 마루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힘들었던 시절을 함께 견뎌준 동반자이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족이었습니다. 마루의 눈빛에서 그녀는 공격성이 아닌 절박한 무언가를 읽고 있었습니다. 녀석이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알리려 애쓰고 있다고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믿음은 민준에게 그저 감상적인 옹호로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다른 이유, 대체 무슨 이유가 있는데 귀신이라도 봤다는 거야. 제발 현실적으로 생각해. 지금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하윤이의 안전이야. 당신도, 나도, 그리고 마루도 그걸 최우선으로 둬야 해. 민주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오늘 밤부터 마루를 거실에 분리해 재우거나 정 안 되면 밤 동안만이라도 마당에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지는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마루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며 가족의 공간에서 격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부부의 사랑의 보금자리였던 집은 순식간에 차가운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로를 향한 불신과 원망이 공기 중에 떠다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들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전위 행동이라는 독특한 행동을 보이곤 합니다. 예를 들어 두 가지 상반된 충동주의의 말을 따르고 싶은 마음과 아기를 지키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갈등할 때 전혀 상관없는 행동, 즉 자신의 발을 강박적으로 핥거나 바닥 냄새를 맡거나 하품을 하는 등의 행동으로 내면의 불안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마루 역시 부부의 싸움을 지켜보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녀석은 자꾸만 입맛을 다시고 짧게 하품을 하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녀석의 불안한 눈동자는 수진과 민준을 번갈아 쳐다보며 이 끔찍한 상황이 끝나기만을 바라는 듯 했습니다. 결국 그날 밤 민준은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의 논쟁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수진의 반대를 무릅쓰고 마루의 목줄을 손에 쥐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오늘부터 마루는 거실에서 자야겠어. 하윤이가 좀 더 클 때까지만이라도 이렇게 해야겠어. 이게 모두를 위한 길이야. 민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는 마루를 아기 방 문 앞에서 떼어낼 것일 소파 옆에 마련된 마루의 방석으로 이끌려 했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완고한 태도에 깊은 상처를 받았고 동시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마루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민준이 목줄을 당기자 마루는 버텼습니다. 녀석은 바닥에 네 발을 단단히 고정한 채 아기 방문 앞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 민준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이나 반항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절박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는 애원, 그리고 이 문을 떠나면 정말로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필사적인 경고. 하지만 민준의 눈에는 그저 고집스러운 저항으로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결심을 굳힌 듯 다시 한번 힘주어 목줄을 당겼습니다. 오늘 밤 마루는 거실에서 자는 거야. 이게 마지막 통보야. 민준의 선언과 함께 집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마루의 눈빛이 절망으로 물드는 것을 본 수지는 오늘 밤 무슨 일이든 벌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과연 민준은 마루를 떼어놓는 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루는 주인의 명령에 끝까지 저항할까요? 운명의 밤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마루의 목줄을 단단히 쥐고 거실 쪽으로 힘을 주어 당겼습니다.
하지만 마루는 온몸으로 버텼습니다. 평소 민준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따르던 충성스러운 개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완강한 저항이었습니다. 마루의 발톱이 마룻바닥에 드드득 하고 긁히는 소리가 신경질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마루, 이리 와. 어서. 민준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명령했지만 마루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녀석은 오히려 몸을 낮춰 바닥에 더욱 단단히 네 발을 고정했습니다. 그리고는 필사적으로 낑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울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제발, 나를 이곳에서 떼어내지 마세요. 내가 여길 지켜야만 해요. 라고 온몸으로 절규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마루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수진을 한번 쳐다보고 다시 아기 방문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간절한 몸짓에 수진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그만해. 쟤 좀 봐. 저렇게까지 하잖아.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분명히. 수진이 울먹이며 말렸지만 민주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아기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과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마루에 대한 배신감으로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자신과 마루 사이의 힘겨루기, 주도권 싸움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앞으로 마루를 통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오기가 발동했습니다. 이유는 이건 그냥 고집일 뿐이야. 내가 주인인지, 제가 주인인지 오늘 확실히 해야겠어. 민주는 이제 마루를 달래는 것을 포기하고 물리적인 힘으로 녀석을 옮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목줄을 놓고 마루의 몸통을 두 팔로 감싸 안아들어 올리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루의 몸이 바짝 경직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민준의 행동에 대한 반응으로 마루는 지금껏 단 한 번도 가족에게 보인 적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짧고 날카로운, 그러나 위협적이기보다는 경고에 가까운 외마디 지짐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더 이상 다가오면 나도 어쩔 수 없어요. 라고 소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소리에 민준도 수진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 순하고 충성스럽던 마루가 주인을 향해 이빨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명백한 경고의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저항을 넘어선 마루의 필사적인 의지 표명이었습니다. 충격에 빠진 민준이 주춤하며 손을 떼자 마루는 그의 품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아기 방문 바로 앞에 몸을 뉘었습니다. 네네 다리를 쭉 뻗고 몸을 웅크려 마치 거대한 자물쇠처럼 문 앞을 완전히 막아버린 것입니다. 누구도 자신을 밟고 지나가지 않고서는 이 문을 열 수 없다는 듯한 단호한 자세였습니다. 그 모습은 더 이상 질투나 고집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할 무언가를 위한 한 생명체의 필사적인 사투였습니다. 진돗개는 본래 사냥과 경비에 특화된 견종입니다. 그들의 유전제는 자신의 영역과 무리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지키려는 본능이 깊숙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마루의 행동은 바로 그 고대의 본능이 발현된 것이었습니다. 녀석은 지금 하윤이를 자신의 무리 중 가장 약하고 보호가 필요한 존재로, 그리고 아기방을 반드시 사수해야 할 최후의 보루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부부는 그 자리에 망견자실 서서 문 앞을 막아선 마루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집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마루의 가슴이 가쁘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소리와 부부의 혼란스러운 숨소리만이 그 침묵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완고함이 불러온 결과에 당혹스러워했고 수지는 마루의 행동 이면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마루를 그 자리에 그대로 두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불편하고 긴장된 밤이 깊어갔습니다.
수지는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작은 소리 하나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을 무렵 정적을 깨고 아래층에서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 미걱 하고 낡은 마룻바닥이 울리는 소리. 수지는 남편이 잠에서 깨 물이라도 마시러 갔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거실에서 자고 있어야 할 마루의 머리가 침실 문틈으로 쑥 올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녀석은 잠에서 깬 것이 아니었습니다. 녀석의 온몸의 털은 곤두서 있었고 두 눈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으르렁거림이 녀석의 목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루가 경계하는 방향은 부부의 침실이나 아기 방이 아니었습니다. 녀석은 고개를 복도 쪽으로 향한 채 집의 가장 깊숙한 곳, 현관문을 향해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침입자의 존재를 감지하기라도 한 것처럼 다음 날 아침, 집안의 공기는 전날 밤의 긴장감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민주는 밤새 마루와 대치했던 일로 지쳐 있었고 수지는 불길한 예감에 밤잠을 설친 탓에 얼굴이 헬쑥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지만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마루는 여전히 아기 방문 앞을 떠나지 않은 채 엎드려 졸고 있었습니다. 밤새 보초를 서느라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이 불안감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이 기이한 상황을 설명해 줄 단서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어젯밤 마루가 현관 쪽을 향해 으르렁거렸던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현관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침입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자책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머릿속을 비우고 싶었던 그녀는 기분 전환 삼아 집 안대 청소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하윤이 방부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고 신선한 아침 공기를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상쾌한 공기에 기분이 조금 나아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창틀에 쌓인 먼지를 닦기 위해 젖은 걸레를 들고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창틀 구석구석을 꼼꼼히 닦던 그녀의 손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창틀 바깥쪽 하얀 페인트가 칠해진 부분에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긁힌 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금속성의 도구로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다가 실수로 낸 듯한 작지만 날카로운 흠집이었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창문 바로 아래의 화단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부부가 정성껏 가꾼 작은 화단에는 얼마 전 내린 비로 땅이 아직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젖은 흙 위에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이상한 발자국 하나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민준의 것도 자신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인의 것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작았고 등산화나 운동화처럼 밑창이 울퉁불퉁한 신발 자국이었습니다. 순간 마루가 유독 아기 방 창밖을 향해 지저댔던 기억이 섬광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얼마. 수지는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비약이 심한 상상이었습니다. 한적하고 평화로운 이 동네에서 누가 남의 집 아기 방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겠는가. 아마 동네 아이들이 공을 찾으러 들어왔다가 실수로 낸 자국일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의심의 씨앗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루의 모든 이상 행동들이 바로 저 긁힌 자국과 발자국이라는 하나의 점을 향해 연결되는 듯한 기분 나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마루는 질투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기 방에 혼자 있는 것을 막았던 것도, 창밖을 향해 짖었던 것도, 심지어 베이비 모니터를 향해 으르렁거렸던 것도 모두 이 보이지 않는 위협을 감지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창문을 닫고 잠금 장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평화로운 이웃집들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정원, 나란히 주차된 자동차들, 고요하고 안전해 보이는 동네, 그녀의 시선이 옆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혼자 사는 박 여사의 집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늘 인자한 미소로 부부를 대했고, 하윤이가 태어났을 때는 손수 뜬 아기 옷을 선물할 정도로 다정한 이웃이었습니다. 그녀는 늘 하윤이를 예뻐하며 아이고 우리 아가 밤에 잠은 잘 자니? 방은 따뜻하게 해주니? 와 같은 안부 인사를 건네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박 여사의 그 친절한 질문들이 수진의 뇌리에서 전혀 다른 의미로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관심의 표현이 아니라 마치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듯한 집요함이 느껴졌습니다. 수지는 자신의 생각에 스스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선한 분을 의심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한번 피어난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법의학에서는 흙의 성분을 분석해 발자국의 출처를 특정 지역으로 좁히는 기술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화단에 남겨진 저 흙은 과연 이 동네의 흙이 맞을까? 아니면 전혀 다른 곳에서 묻혀온 낯선 흔적일까? 수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민주는 분명 또 그녀가 예민하게 군다며 무시할 것이 뻔했습니다. 증거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사소하고 불분명한 단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직감은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그리고 그 중심에 자신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대했던 친절한 이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가능성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불안한 눈으로 다시 한번 옆집을 쳐다보았습니다. 마침 박 여사가 집에서 나와 정원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진과 눈이 마주치자 평소처럼 인자하고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미소가 왜 그렇게 섬뜩하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수진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의심은 렌즈와 같았습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혹은 무심코 지나쳤던 이웃 박 여사의 모든 행동들이 그 의심의 렌즈를 통해 확대되고 왜곡되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는 이 동네의 터줏대감 같은 존재였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자식들은 모두 출가시켜 지금은 넓은 주택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이웃들에게 친절했고 특히 아이들을 몹시 예뻐했습니다. 민준과 수진 부부가 이사 왔을 때도 가장 먼저 찾아와 환영해 주었고 수진이 임신했을 때는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며 살뜰히 챙겨주었습니다. 하윤이가 태어난 후에는 그 친절이 더욱 극진해졌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찾아와 아기에게 필요한 물건이라며 손수 만든 반찬이나 작은 선물들을 건네곤 했습니다. 그때까지 부부는 그녀를 그저 정 많고 외로운 노인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진의 눈에 비친 그녀의 행동들은 과도한 친절 혹은 경계를 넘는 관심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녀가 던졌던 질문들이 하나둘씩 되살아났습니다. 아기 방은 어느 쪽 방을 쓰니? 햇볕은 잘 들고 밤의 수유는 몇 번이나 하고 아기가 깊이 잠드는 편이야. 민준 씨는 출장이 잦은 모양이던데 밤에 혼자 있으면 무섭지 않겠어. 당시에는 그저 노인의 따뜻한 참견 정도로 여겼던 말들이 이제 와 생각해보니 마치 가족의 생활 패턴과 집의 내부 구조 그리고 가장 취약한 시간을 파악하려는 듯한 섬뜩한 질문들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지는 자신의 이런 생각을 민준에게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창틀에 긁힌 자국과 화단의 발자국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하지만 민준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그는 아내의 상상력이 너무 지나치다고 산후 우울증이나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예민해진 것이라고 치부했습니다. 여보, 제발
박 여사님은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그분을 의심하는 건 말도 안 돼. 발자국은 길고양이가 남겼을 수도 있고 긁힌 자국은 우리가 이사 오기 전부터 있었을 수도 있잖아. 너무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 민주는 아내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의 합리적인 반박들은 수진의 불안을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남편에 대한 서운함만 커져갈 뿐이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표적 강화라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잠재적인 위협을 감지한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작은 방어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데 수진이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외출할 때마다 현관문을 두세 번씩 확인했고 밤에는 집안의 모든 창문이 제대로 잠겼는지 점검하고 나서야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박 여사가 또다시 부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예쁘게 포장된 선물이 들려 있었습니다. 우리 하윤이 주려고 밤새 한 땀 한 땀 떴지 뭐야.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손수 짠 아기 담요를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부드러운 털실로 만들어진 보기만 해도 포근해 보이는 담요였습니다. 수진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 소파 밑에 엎드려 있던 마루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녀석은 꼬리를 내린 채 낮은 포복 자세로 다가오더니 수진과 박 여사 사이에 자리를 잡고 섰습니다. 그리고는 박 여사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목 깊은 곳에서부터 낮고 위협적인 으르렁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르르르릉. 털을 곤두쓰고 입술을 살짝 들어 올려 하얀 이빨을 드러내는 명백한 경고의 표시였습니다. 마루는 동네 사람들에게는 늘 꼬리를 치며 반갑게 굴던 사교성 좋은 개였습니다. 박 여사에게도 이전에는 한 번도 이런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나, 마루가 왜 저럴까? 오늘따라 기분이 안 좋은가 보네. 박 여사는 당황한 듯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에는 어색함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민준이 급하게 마루를 말리며 안으로 들여보내려 했지만 마루는 버티고 서서 박 여사가 수진과 하윤이에게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섰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악의 기운으로부터 주인을 지키려는 충성스러운 수호신 같았습니다. 박 여사는 서둘러 집을 떠났고 그날의 일은 민준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 역시 마루의 행동이 지극히 이례적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보다는 의심이 더 큰 상태였습니다. 그는 그저 마루가 최근의 스트레스 때문에 특정인에게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일 수도 있다고 애써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속에서는 의심이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마루는 알고 있다고, 저 친절한 이웃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보고 있다고. 그날 밤 수진은 박 여사가 선물한 담요를 참아 하윤이에게 덮어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담요를 옷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며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끔찍한 망상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의 바람을 비웃듯 곧 더욱 충격적인 단서를 그녀 앞에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수진의 불안감은 마침내 부인할 수 없는 확신으로 바뀌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맑게 갠 어느 날 오후 수진은 밀린 아기 옷 빨래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작은 아기 옷들을 정성껏 손빨래해서 마당 빨랫줄에 널어놓는 것은 그녀의 작은 행복 중 하나였습니다. 햇볕에 바싹 마른 아기 옷에서 나는 뽀송뽀송한 향기는 육아의 피로를 잊게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하윤이가 가장 좋아하는 옷 중 하나인 귀여운 병아리, 그림이 그려진 노란색 우주복도 깨끗하게 빨았습니다. 며칠 전 마침 집 앞을 지나가던 박 여사가 그 옷을 보고는 아이고, 우리 하윤이는 노란색이 참 잘 봤네. 꼭 개나리꽃 핀 것 같아라.
라며 유난히 칭찬했던 바로 그 옷이었습니다. 수지는 빨래를 널다가 갑자기 집 전화가 울리는 바람에 빨래 바구니를 잠시 현관 앞 데크에 놓아둔 채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친구와 수다를 떨다 보니 시간은 생각보다 길어졌고 10여 분이 지나서야 통화를 마친 그녀는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빨래 바구니 안에 다른 옷들과 함께 들어있던 노란색 우주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자신이 깜빡하고 다른 곳에 널었나 싶어 빨랫줄을 다시 확인하고 세탁실과 거실 바닥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우주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없었던 것처럼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바람에 날아갔을 리는 없었습니다. 그날은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날이었고 다른 가벼운 손수건이나 양말들은 모두 그대로 있었습니다. 순간 수진의 머릿속에 퍼즐 조각들이 섬광처럼 맞춰졌습니다. 창틀에 긁힌 자국, 화단의 의심스러운 발자국, 박 여사의 집요한 질문들, 마루의 경고성 짖음, 그리고 하필 박 여사가 유독 예쁘다고 칭찬했던 바로 그 옷의 실종. 이 모든 것이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이 잠시 집 안에 들어간 그 짧은 틈을 타서 의도적으로 그 옷만 훔쳐간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수지는 창백해진 얼굴로 민준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집으로 와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민준은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며 처음에는 또 과민 반응이라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라진 아기 옷이라는 구체적인 증거 앞에서 그의 이성적인 반박도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 역시 박 여사가 그 노란 옷을 보고 칭찬했던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아내의 불안감이 그저 예민함에서 비롯된 망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끔찍한 현실이 그의 등줄기를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신병리학에서는 특정 대상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이는 사람들이 그 대상과 관련된 물건을 훔쳐 전이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물건을 통해 대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안정감을 느끼거나 소유욕을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만약 박 여사가 하윤이에게 병적인 집착을 느끼고 있다면 아기의 채취가 묻어있는 옷은 그녀에게 더할 나위 없이 강력한 상징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민준의 마음속에서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는 그동안 아내의 직감과 마루의 경고를 무시해왔습니다. 만약 그들의 경고가 사실이라면 자신은 아내와 아이를 위험에 방치한 무책임한 가장이 되는 셈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방관자로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아이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더 이상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진을 굳게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안일을 했어. 당신 말이 맞았어.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과 하윤이 그리고 마루를 꼭 지킬게. 부부는 비로소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가정을 위협하는 보이지 않는 적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결심을 굳힌 민주는 손전등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수진이 말했던 아기 방 창문 아래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낮에 수진이 발견했을 때는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을 어둠 속에서 비스듬히 비추는 손전등 불빛이 드러내 주었습니다. 창문 잠금 장치 주변, 칠이 벗겨진 나무 틀에 아주 미세하지만 날카로운 도구로 여러 번 긁고 쑤신 듯한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추측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밤중에 도구를 이용해 아기 방 창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민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의 눈에 이성이 아닌 분노와 결의가 이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적의 정체를, 그 끔찍한 의도를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 민준과 수지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위협에 맞서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먼저 떠올랐지만 섣불리 행동할 수는 없었습니다. 창문에 긁힌 자국과 사라진 아기 옷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자칫하면 이웃을 무고한 셈이 되거나 오히려 상대방을 자극하여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하고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IT 회사에서 일하는 민주는 기술적인 장비에 익숙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을 활용하여 진실을 밝혀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인터넷으로 최신 사양의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주문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사람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고성능 저구에선 나이트 비전 기능과 작은 움직임이라도 감지되면 즉시 녹화를 시작하고 스마트폰으로 알림을 보내주는 모션 감지 센서가 탑재된 모델이었습니다. 카메라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곰 인형의 눈 속에 완벽하게 위장되어 있어 누구도 그 존재를 눈치챌 수 없었습니다. 카메라가 도착한 날, 부부는 긴장된 마음으로 설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곰 인형 카메라를 하윤이의 침대가 가장 잘 보이는 책장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아기 방 창문이 정면으로 보이는 마당의 나무와 현관문 위, 처마 밑에도 추가로 외부용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집 안팎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망을 구축한 것입니다. 카메라를 설치하는 내내 부부는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워야 할 자신들의 집을 잠재적 범죄 현장으로 여기고 감시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끔찍한 위반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딸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위험한 연극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낮 동안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수지는 마당에서 하윤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마침 집을 나서는 박 여사와 마주치자 애써 태연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사님, 날씨가 참 좋네요. 박 여사 역시 온화한 미소로 답하며 하윤이에게 손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그 평온한 일상 이면에 숨겨진 섬뜩한 진실을 생각하자 수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근 소비자 등급의 스파이 카메라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과거에는 전문가들의 영역이었던 감시 장비들이 이제는 영기 감지기, USB 충전기, 탁상시계 등 일상적인 물건의 형태로 위장되어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평범한 사람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지만 동시에 사생활 침해라는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낳기도 했습니다. 민준과 수지는 지금 그 기술의 양면성을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부부는 여느 때처럼 하윤이를 목욕시키고 잠자리에 눕혔습니다. 마루는 이미 자신의 임무를 알고 있다는 듯 어김없이 아기 방문 앞에 자리를 잡고 엎드렸습니다. 녀석의 고요한 존재감은 불안에 떠는 부부에게 작은 위안이 되어 주었습니다. 민준과 수지는 자신들의 침실로 돌아와 불을 끈 차에 침대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민준의 스마트폰 화면에 띄어진 카메라, 라이브 피드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화면은 여러 개로 분할되어 있었습니다. 곰 인형의 시선으로 본 고요한 아기 방, 나무 위에서 내려다본 어두운 마당, 그리고 현관문을 비추는 앵글까지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매 순간이 숨 막히는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들은 화면 속에서 움직이는 모든 그림자를, 모든 작은 소리를 의심하며 눈과 귀를 혹사했습니다. 과연 오늘 밤 그들의 덫에 무언가 걸려들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정말 그들의 끔찍한 망상으로 끝나버릴 것인가? 시간은 자정을 향해 천천히 그리고 무겁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심장 박동 소리만이 어두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민준과 수진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느라 눈은 뻑뻑했고 꽃결시 세운 허리는 아파왔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가자 그들은 서서히 지쳐갔습니다. 어쩌면 오늘 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어쩌면 자신들이 정말로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민준이 오늘은 그만 잘까? 라고 말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핑! 스마트폰에서 짧고 날카로운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아기 방, 창문 외부에서 움직임 감지 라는 경고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부부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숨을 죽인 채 마당 나무에 설치된 카메라의 라이브 피드로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림자처럼 조용히 한 인형이 나타났습니다. 그 인형은 익숙한 뒷모습으로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아기 방, 창문 아래 화단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인형이 달빛 아래로 모습을 드러낸 순간 부부는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토록 친절하고 인자해 보였던 이웃, 박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품속에서 작은 쇠붙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익숙하다는 듯 창틀의 틈새를 비집고 넣어 잠금 장치를 해제하려 시도했습니다. 이전에 발견했던 긁힌 자국들은 바로 이 행동의 반복된 결과였던 것입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찰칵 하는 아주 작은 소리와 함께 창문 잠금 장치가 풀렸습니다. 박 여사는 망설임 없이 창문을 소리나지 않게 열고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창틀에 발을 올렸습니다. 민주는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수진이 그의 팔을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지금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기, 방 내부에 설치된 곰 인형 카메라의 화면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방 한구석에 조용히 엎드려 있던 마루가 소리 없이 유령처럼 일어났습니다. 녀석은 짖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큼성큼 열린 창문 아래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창틀을 넘어오려는 박 여사를 향해 고개를 들고 지금까지 부부가 들어본 적 없는 가장 소름 끼치고 위협적인 소리로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한 발자국이라도 더 들어오면 당신의 목숨을 보장할 수 없다. 고 말하는 듯한 야생의 본능이 담긴 순수한 살기였습니다. 일부 견종, 특히 리트리버와 같은 조렵견들은 사냥감을 부드럽게 물어오도록 훈련받아 소프트 마우스라는 특성을 가집니다. 반면 진돗개와 같은 경비견들은 위협에 맞서기 위한 하드 바이트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루의 지금 행동은 그 본능의 청각적 표현이었습니다. 이빨을 드러내고 당장 공격하기 직전의 마지막 경고. 녀석의 지능은 지금 공격하는 것이 오히려 아기에게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소리와 자세만으로 침입자를 제압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창틀에 걸터 앉은 채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마루의 두 눈과 뼈를 울리는 듯한 으르렁거림에 완전히 압도당한 것입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분노, 그리고 아주 희미한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루와 몇 초간 대치하다가 결국 계획을 포기하고 조용히 창문 밖으로 물러났습니다. 부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루가 또다시
이번에는 결정적으로 아기를 지켜낸 것입니다. 민주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녹화된 영상을 저장했습니다. 이제 완벽한 증거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수진이 영상을 다시 돌려보며 화면을 확대했을 때 그녀는 더욱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박 여사가 물러나면서 어둠 속에 자신에게 들릴 리 없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 속삭이는 장면이 카메라의 고감도 마이크에 포착된 것입니다. 수진이 볼륨을 최대로 높이자 그 끔찍한 속삭임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우리 아가, 엄마가 곧 데리러 갈게. 그 목소리에는 광기 어린 집착과 뒤틀린 모성애가 서려 있었습니다. 부부는 공포에 질려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박 여사의 목적은 단순한 침입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하윤이를 자신의 아기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윤이를 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단순한 이웃 간의 문제를 넘어 끔찍한 유괴 미수 사건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 밝자마자 민준과 수진은 밤새 녹화된 영상이 담긴 USB를 들고 곧장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잠을 설쳐 퀭한 얼굴이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단호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처음 민원실에서 그들을 맞이한 경찰관은 흔한 이웃 간의 분쟁 정도로 여기는 듯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노트북을 꺼내 영상을 재생하는 순간 경찰서의 공기는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한밤중에 이웃집 노인이 능숙하게 창문을 열고 침입을 시도하는 장면, 그리고 그 앞을 막아서는 용맹한 진돗개의 모습은 한편의 스릴러 영화 같았습니다. 잭기, 엄마가 곧 데리러 갈게라고 속삭이는 마지막 장면은 사건의 성격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단순 침입 미수가 아닌 명백한 아동 유괴 예비 음모의 증거였습니다. 영상을 확인한 형사들의 얼굴이 심각하게 굳어졌습니다. 사건은 즉시 강력팀으로 배정되었습니다. 담당 형사는 부부를 안심시키면서도 수사는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증거는 명백합니다. 하지만 상대는 고령의 여성이고 이웃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은 사람일 겁니다. 섣불리 체포했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기라도 하면 오히려 두 분과 아기에게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의 말은 현실적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영상 증거의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촬영 과정의 적법성, 영상의 원본성 편집이나 조작이 없었음 등을 증명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유지 내에서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은 때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섣부른 체포 대신 박 여사에 대한 내사를 통해 그녀의 범행 동기와 정신 상태를 먼저 파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함정 수사를 계획할 수도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준과 수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경찰은 부부에게 오늘부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소와 똑같이 행동해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박 여사에게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박 여사가 접촉해오거나 이상한 낌새가 보이면 즉시 담당 형사에게 연락하라는 지시도 덧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부부는 여전히 불안했지만 이제는 경찰이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생겼다는 사실에 조금은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연기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수지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박 여사의 집을 볼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고, 민주는 출근한 동안에도 내내 아내와 아이 걱정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마루만이 유일하게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녀석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하윤이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담당 형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침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두 분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박춘자 씨, 그러니까 박 여사님의 신원 조회를 해봤습니다. 형사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분에게 과거 기록이 있습니다.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두 분께서 꼭 아셔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형사의 침착하지만 무게감 있는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에서도 불길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의 친절한 미소 뒤에 숨겨진 비밀이 이제 서서히 그 끔찍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과거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부부는 형사의 다음 말을 기다리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들이 마주하게 될 진실은 그들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비극적인 이야기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형사가 전해준 박 여사의 과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 생후 6개월 된 딸을 잃는 끔찍한 비극을 겪었습니다. 당시 사인은 연가돌연사 증후군 SIDS로 기록되었지만 그 사건은 박 여사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했습니다. 그녀는 극심한 슬픔과 죄책감에 시달리다 심각한 우울증과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고 결국 정신병원에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의 프로파일러는 박 여사가 하윤이를 보며 과거 자신의 잃어버린 딸을 투영하는 일종의 망상적 전이 상태에 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하윤이는 더 이상 이웃집 아기가 아니라 자신이 잃어버린 딸의 환생이거나 되찾아야 할 자신의 아이였던 것입니다. 엄마가 데리러 갈게라는 그녀의 속삭임은 바로 그 뒤틀린 망상의 증거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마루가 경계했던 것은 단순한 외부의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녀석은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박 여사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깊은 슬픔과 광기, 어린 집착의 기운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경찰은 이제 박 여사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한 작전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민중과 수진에게 거짓으로 집을 비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주말 저녁 부부가 외식이라도 하는 것처럼 차를 몰고 동네를 떠나면 박 여사는 집이 비었다고 판단하고 다시 침입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 순간을 덮쳐 증거를 완벽하게 확보하겠다는 것이 경찰의 계획이었습니다. 물론 집 안에는 사복 경찰들이 미리 잠복해 아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작전 당일 민중과 수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수지는 평소보다 조금 더 화려하게 화장을 했고 민주는 주말 나들이 복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하윤이에게도 예쁜 외출복을 입혔습니다. 그들은 아기를 카시트에 태우고 마치 즐거운 저녁 식사를 하러 가는 행복한 가족처럼 웃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수지는 자신도 모르게 옆집 창문을 쳐다보았습니다. 커튼 뒤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박 여사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부부는 경찰이 지정해준 인근 카페에서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작전에 투입된 형사들과는 실시간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집 안팎에는 이미 여러 명의 경찰들이 숨어 박 여사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해가 지고 동네에 어둠이 내렸습니다. 부부가 집을 떠난 지 1시간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망상적 전이 현상을 겪는 사람들이 종종 현실과 망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자신의 망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매우 치밀하고 논리적인 계획을 세우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박 여사 역시 그저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생활 패턴을 오랫동안 관찰하며 완벽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직 아무 움직임이 없습니다. 무정의를 통해 들려오는 현장 경찰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민주는 초조함에 손톱을 물어뜯었고 수지는 하윤이를 품에 꼭 안은 채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덫은 완벽하게 놓였습니다. 사냥감은 덫의 존재를 모른 채 서서히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무도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덫을 놓은 사냥꾼들이 오히려 사냥감의 더 큰 계획 안에 갇혀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옆집 창문의 커튼이 스르륵 열리고 박 여사가 어둠 속에서 부부가 떠난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조급함이 아닌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확신에 찬 섬뜩하고 기이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미소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함정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카페에서 기다리는 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부부의 곁에는 담당 형사 중 한 명이 남아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박 여사의 비극적인 사연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영아 돌연사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경찰 기록에 따르면 박 여사는 산후우울증을 심하게 앓고 있었고 남편은 그런 그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세상을 떠난 뒤 남편은 모든 책임을 그녀에게 돌리며 떠나버렸습니다. 가족과 사회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그녀는 슬픔을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그녀가 이 조용한 동네로 이사 온 것은 모든 것을 잊고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수십 년간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억누르며 평범한 이웃으로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옆집에 공교롭게도 자신이 잃어버린 딸과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하윤이가 나타난 순간 그녀 내면에 잠들어 있던 괴물이 깨어난 것입니다. 하윤이의 웃음소리, 울음소리 하나하나가 그녀의 잊혀진 기억을 되살리는 반가소해가 되었습니다. 특히 아기 특유의 채취는 인간의 뇌에 강력한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특히 여성에게는 모성애와 관련된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는데 박 여사와 같은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에게는 이 화학 반응이 현실과 망상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촉매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이 몰래 수색한 그녀의 집 안에서는 충격적인 광경이 발견되었습니다. 작은 방 하나가 통째로 아기 방처럼 꾸며져 있었고 그 중앙에 놓인 빈 아기 침대 위에는 바로 수진이 잃어버렸던 그 노란색 병아리 우주복이 고이 개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 된 낡은 아기 용품들 사이에서 훔친 하윤이의 옷을 놓고 마치 자신의 아기가 돌아온 것처럼 혼잣말을 하거나 자장가를 불러주는 등 이상 행동을 보여왔던 것입니다. 그녀의 목표는 하윤이를 해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뒤틀린 세상 속에서 그녀는 위험에 빠진 자신의 딸을 구출하여 원래 있어야 할 집으로 데려오는 정의로운 엄마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민준과 수진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분노와 공포심 너머로 한 인간의 기구한 삶에 대한 깊은 연민과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악마가 아니었습니다. 치유받지 못한 깊은 상처와 슬픔이 만들어낸 또 다른 비극의 피해자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형사가 차고 있던 무정의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팀장님, 이상합니다. 대상방 여사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창문을 노리고 있지 않습니다. 현장에 잠복해 있던 팀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모두의 예상과 달리 박 여사는 부부가 집을 비웠음에도 불구하고 창문으로 접근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인가 하는 불안감이 감돌던 찰나 다른 대원의 더욱 다급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팀장님, 대상이 집 안에 없습니다.
방금 확인했는데 집이 비어 있습니다. 우리가 놓쳤습니다. 순간 카페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박 여사가 사라졌다고. 어떻게 그 많은 경찰들의 눈을 피해 감쪽같이 사라질 수 있단 말인가? 그녀는 애초에 창문으로 들어갈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경찰의 함정 수사는 완벽하게 역이용당했습니다. 모두가 창문만 주시하고 있을 때 그녀는 다른 경로를 통해 이미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준과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동시에 한 가지 끔찍한 가능성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더 다른 경로.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 순간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집안에 남아있던 경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니, 그들이 먼저 전화를 걸기도 전에 수진의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바로 집안에 설치해둔 베이비 모니터 앱이었습니다. 아기 방에서 움직임 감지, 경고 메시지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패닉에 빠진 부부와 형사들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그녀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정답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집 안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열쇠를 가지고 있었어요. 수진이 절규하듯 외쳤다.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몇 주 전 민준이 갑작스러운 지방 출장을 가게 되었을 때 수진은 혼자 있는 것이 불안하다며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박 여사에게 비상용 현관 열쇠를 맡겼던 적이 있었다. 출장에서 돌아온 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그 열쇠가 이제 최악의 무기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박 여사는 경찰이 예상했던 것처럼 위험을 무릅쓰고 창문을 넘을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그저 모든 감시가 허술해진 틈을 타 당당하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그만이었던 것이다. 부부가 집을 비워주기를 기다렸던 것은 경찰의 함정 수사를 위한 완벽한 무대를 만들어주기 위함이었다. 민준과 형사는 미친 듯이 차를 몰아 집으로 향했다. 카페에서 집까지의 거리는 불과 5분. 하지만 그 5분이 지옥처럼 느껴졌다. 그 사이 집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하윤이는 그리고 집 안에 남아있던 경찰과 마루는 무사할까? 삐익! 타이어가 마찰음을 내며 집 앞에 멈춰섰다. 민준과 수진은 차에서 뛰어내려 현관문으로 달려갔다. 문은 이미 활짝 열려 있었다. 그들은 망설일 틈도 없이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리고 그들이 마주한 것은 숨막히는 정적이 흐르는 아기 방의 광경이었다. 박 여사는 방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녀의 품에는 포대기에 쌓인 하윤이가 곤히 잠든 채 안겨 있었다. 그녀는 아기를 부드럽게 흔들며 알아들을 수 없는 자장가를 나지막이 흥얼거리고 있었다. 그녀에게 얼굴에는 광기나 폭력성이 아닌 오직 평온하고 자애로운 미소만이 가득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의 아이를 되찾은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방 안에는 먼저 도착한 사복 경찰이 박 여사를 마주보고 서 있었지만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아기의 안전이 최우선이었기에 그녀를 자극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둘 사이 박 여사가 방을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방문 앞에는 마루가 버티고 서 있었다. 녀석은 으르렁거리거나 짖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서서 박 여사의 탈출로를 막고 있었다. 녀석의 높은 지능은 지금 상황에서 섣부른 공격이 아기에게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그것은 공격이 아닌 봉쇄였다. 이 위험한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누구도 아기를 데리고 이 방을 나갈 수 없다는 무언의 시위였다. 민준과 수진이 방 안으로 들어서는 것을 본 박 여사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다시 평온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부부를 마치 자신에게서 아이를 빼앗으려는 낯선 사람들처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현실이 아닌 자신만의 망상 속을 헤매고 있었다. 스위스, 조용히 하세요. 우리 아가 깨겠어요. 그녀는 부부를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 모습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어서 차라리 끔찍한 연극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다. 민준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애원하듯 말했다. 여사님, 제발 아이를 내려놓으세요. 그 아이는 여사님 딸이 아니에요. 우리 하윤이에요. 하지만 민준의 말은 그녀에게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하윤이를 더욱 세게 끌어안았다. 그녀의 눈에 공포와 경계심이 어리기 시작했다. 아니야. 당신들이 틀렸어. 이 아이는 내 딸, 선희야. 오랫동안 아팠는데 이제 다 나아서 엄마한테 돌아온 거야. 우린 이제 집에 가야 해. 박 여사는 텅 빈 눈으로 부부를 지나쳐 열려있는 창문 쪽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창문을 통해 아기를 데리고 도망칠 생각이었다. 경찰과 부부, 그리고 마루가 만들어낸 포위망의 유일한 탈출구였다. 긴장감이 극에 달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그녀가 창문을 향해 한 걸음 더 내딛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이 위태로운 대치 상황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 박 여사가 창문을 향해 비틀거리며 발걸음을 옮기는 바로 그 찰나, 모두의 움직임이 멈춘 그 순간, 마루가 움직였다. 녀석의 행동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이었다. 맹렬하게 짖으며 달려들 것이라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마루는 낮고 빠르게 마치 한 마리의 검은 표범처럼 바닥을 스치듯 달려나갔다. 녀석의 목표는 박 여사가 아니었다. 녀석은 박 여사의 품에 안겨 있는 하윤이를 감싸고 있는 두툼한 담요의 한쪽 끝을 정확하게 노렸다. 획! 마루는 날카로운 이빨로 담요 자락을 꽉 물었다. 그리고는 공격적으로 잡아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온 체중을 실어 뒤쪽으로 강하고 단호하게 그러나 부드럽게 끌어당겼다.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저항에 박 여사는 균형을 잃었다. 그녀의 몸이 휘청거리며 뒤로 기우뚱 넘어졌다. 다행히 아기 방바닥에는 푹신한 놀이 매트가 깔려 있었고 그녀는 쿵 소리와 함께 매트 위로 주저앉았다. 그 충격으로 그녀의 팔에서 힘이 풀리면서 담요에 안전하게 쌓여있던 하윤이가 그녀의 품에서 스르륵 빠져나와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그 모든 것이 불과히 2초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맹수처럼 몸을 날린 것은 엄마 수진이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하윤이를 반사적으로 끌어안았다. 아이의 따뜻한 청아 새근거리는 숨소리가 느껴지자 그제야 그녀는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눈물을 터뜨렸다. 동시에 민준과 잠복해 있던 경찰들이 넘어진 박 여사에게 달려들어 그녀의 양팔을 붙잡고 부드럽게 제압했다. 이 모든 상황을 만들어낸 영웅, 마루는 더 이상 공격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 녀석은 자신의 임무가 끝났다는 것을 알기라도 한 것처럼 수진의 품에 안겨 우는 하윤이 곁으로 다가와 걱정스럽게 낑낑거리며 그녀의 손을 핥아주었다. 마루의 행동은 완벽한 지능적 불복종의 예시였다. 훈련된 구조견이나 안내견이 주인의 명령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명령을 거부하는 것처럼 마루는 본능적으로 박 여사를 공격하는 것이 아기에게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인간을 공격하는 대신 문제의 핵심인 아기와 범인 사이의 물리적 연결을 끊는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동물의 본능을 넘어선 놀라운 지성과 문제 해결 능력이었다. 제압당한 박 여사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그녀는 텅 빈 자신의 품을 내려다보며 마치 꿈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경찰의 손에 이끌려 방을 나서던 그녀는
울고 있는 수진과 그녀의 품에 안긴 하윤이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녀의 텅 비었던 눈에 아주 잠시 맑은 제정신이 돌아오는 듯했다. 현실을 직시한 그녀의 눈에서 후회와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합니다. 그것은 그녀가 남긴 마지막 한마디였다. 끔찍한 광기의 연극이 막을 내리는 순간 방 안에는 아기의 울음소리와 엄마의 흐느낌,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한 노파의 가슴 아픈 사과만이 남았다. 마루는 조용히 가족의 곁에 앉아 그들의 상처를 위로하듯 꼬리를 천천히 흔들고 있었다. 이 작은 영웅의 용기와 지혜가 없었다면 오늘의 이 비극은 어떤 결말을 맞이했을까? 아무도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 고요해진 집안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사건이 끝난 후 집안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다. 경찰들이 돌아가고 구급차에 실려가는 박 여사의 뒷모습이 사라진 뒤 민준과 수진 그리고 하윤이는 거실 소파에 망연자실 앉아 있었다. 방금 전까지 벌어졌던 끔찍한 대치 상황이 마치 악몽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수지는 여전히 하윤이를 품에서 놓지 못했고 민주는 그런 아내의 어깨를 말없이 감싸 안았다. 마루는 그들의 발치에 조용히 엎드려 있었다. 녀석은 민준의 구두에 자신의 머리를 가만히 기대고 있었다. 그 따뜻하고 묵직한 무게감이 혼란스러운 민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진정시켜 주었다. 민준은 허리를 숙여 마루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그의 손길에는 이전에는 미처 표현하지 못했던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무한한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마루를 의심했던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웠다. 마루의 이상 행동을 단순한 질투나 공격성으로 치부하고 심지어 녀석을 가족으로부터 격리시키려 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떠올리며 깊은 자책감에 빠졌다. 마루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인간의 눈과 귀로는 감지할 수 없는 위험의 냄새를 맡고 그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가장 약한 무리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경고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 경고를 무시했던 것은 어리석은 인간들이었다. 이 사건을 통해 부부는 깨달았다. 그들의 가족은 3명이 아니었다. 민준, 수진, 하윤, 그리고 마루. 4명이 함께일 때 비로소 완전해지는 완벽한 하나의 팀이었다.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여겼던 존재가 사실은 가장 지혜롭고 용감한 수호천사였음을 그들은 뼈저리게 깨달았다. 인간과 동물 사이의 유대감은 단순히 먹이를 주고 복종을 받는 관계가 아니었다.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사랑과 신뢰의 호르몬인 옥시토신을 분비시키며 서로를 치유하는 경이로운 생명의 교감이었던 것이다. 며칠 후 박 여사는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옆집은 텅 비게 되었고 동네는 다시 예전의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다. 하지만 부부의 마음속에 남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그들은 더 이상 이 집에서 예전과 같은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 이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이삿짐을 싸는 며칠 동안 집안은 어수선했지만 묘한 평화로움이 감돌았다. 하윤이는 어느새 기어다니기 시작했고 마루는 그런 하윤이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지켰다. 하윤이가 기어가다 장난감을 놓치면 마루는 잽싸게 달려가 코로 장난감을 툭 밀어 하윤이 앞에 가져다 주곤 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부부의 얼굴에 오랜만에 옅은 미소가 피어올랐다. 마루는 보호자이자 친구이며 가족 그 자체였다. 마지막 짐을 싸던 날, 우편함에 낯선 편지 한 통이 꽂혀 있었다. 발신지는 박 여사가 입원한 정신병원이었다.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 편지를 뜯었다.
그 안에는 박 여사가 쓴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송글씨로 채워진 편지가 들어 있었다. 그녀는 약물 치료를 통해 조금씩 제정신을 찾아가고 있으며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일에 대해 매일 밤 눈물로 참회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녀는 부부와 하윤이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겠다고 했다. 다만 자신 때문에 상처받았을 그 용감한 개에게 자신을 끝까지 해치지 않고 모두를 지켜준 그 지혜로운 생명체에게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을 꼭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편지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무디, 저처럼 불행한 영혼은 잊으시고 당신들의 수호천사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시기를 빕니다. 수지는 편지를 읽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증오나 공포의 눈물이 아닌 한 불행한 여인에 대한 연민과 용서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마루에게 다가가 녀석을 꼭 껴안았다. 마루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마루는 그런 주인의 마음을 안다는 듯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핥아주었다. 이제 정말로 과거를 떠나보내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시간이었다. 이웃의 비극적인 사연은 그렇게 일단락되는 듯 보였습니다. 가족은 마침내 마음의 평화를 되찾고 충직한 반려견 마루의 지혜와 용기에 감사하며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었고 그들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진 듯 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끝났다고 생각했던 이야기가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다시 우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몇 달 후 새로운 동네로 이사해 완벽하게 적응해 가던 어느 날 부부는 박 여사가 입원해 있던 병원에서 연락 한 통을 받게 됩니다. 그녀의 상태가 최근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알 수 없는 이유로 오직 부부의 이름만을 반복해서 부르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의사는 그녀의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며 혹시 괜찮다면 마지막으로 그녀를 한 번만 만나줄 수 있겠냐고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용서와 연민, 그리고 끔찍했던 과거의 기억 사이에서 부부는 깊은 고뇌에 빠집니다. 과연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파괴하려 했던 그녀를 다시 마주할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그토록 애타게 부부를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녀가 전하려는 마지막 말은 과연 진정한 참회일까요? 아니면 끝나지 않은 집착의 또 다른 시작일까요? 그들의 선택에 따라 이 비극적인 이야기의 마지막 페이지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쓰이게 될 것입니다.